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식품위생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식품위생, 여러분들 위생사 책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생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이 아니라 총 여러분들 5과목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한번 시험 문제가 한번 쭉 정리가 됐죠. 그래서 문항수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180문항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과목은 이제 한 5과목인데 180문항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60%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108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중에서 식품위생학은 40문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5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조금 줄어들어서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확인 좀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과목은 어떤 과목들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교시 때는 환경위생학, 그 다음에 이제 위생곤충학, 위생법규에서 105문제가 출제가 되죠. 3과목 합쳐서. 근데 그 3과목 합쳐서 105문제인데 실제 시험 보는 시간은 90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훨씬 시험 보는 시간이 어떠냐면 좀 짧죠. 우리가 분명히 문제도 풀고 답안 작성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더 적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문제가 되게 길게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짧은 문항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찾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거 옳지 않는 이렇게 찾는 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되게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문장의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은 다 시간 내에 문제도 다 풀고요. 답안 작성도 충분히 시간 내에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때 공중보건하고 식품위생을 보죠. 공중보건하고 식품위생 합쳐서 75문제인데 그 중에 40문제가 식품위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알고 계시다시피 다 알고 계실 건데 모든 과목이 다 가락인 건 아시죠? 그래서 각 과목 다 40% 이상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이 40문항이다 이 소리는요, 40%, 그러니까 16문항 이상을 맞으면 되는데요. 근데 이 식품위생 때문에,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 이제 위생곤충학을 어려워하신다든지,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각각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과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40%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가락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40% 이상을 못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60%가 안 돼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기는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때 실기를 보죠. 그래서 필기, 실기를 같이 한날에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가 60% 이상이 안 맞은 사람 건 아예 매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은 탈락이니까. 근데 필기가 이제 60% 이상이면 이제 실기 점수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실기는 40문항인데요. 환경위생, 그리고 위생곤충학, 식품위생 3가지 과목으로 40문항을 봐요. 그래서 그 40문항을 해가지고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인데, 간혹 이제 이 실기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필기, 실기,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식품위생학은 필기에도 있고 어때요? 실기에도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실기가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기 때문에 좀 떨어진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합격률이 정말 낮았어요. 33%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제일 이렇게 합격률이 높았을 때가 59.7%. 그 역대예요. 2016년인가 그때 거의 60%에 가깝게 합격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위생사 시험이 되게 쉬웠어요. 되게 쉽다고 이제 다 시험 보고 나와서 다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이고, 이제 작년에 나와서 실기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했던 작년 시험은 33%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2013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땐 필기가 되게 어렵다 그랬었어요. 필기가 여태까지 나왔던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유형의, 그러니까 우리 맨날 나오는 문제집의 그런 흔한 문제 유형들이
아니라 좀 독특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통조림에서 용출되기 쉬운 유해금속은,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주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땐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문제 형태 어땠냐면, 우리가 파인애플 통조림을 개봉한 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해금속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식중독 문제도 그렇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똑같은 답은 똑같은데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나와서 그때는 그걸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실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좀 합격률이 좀 낮았던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우리 뭐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만 준비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과목이 또 하나 식품위생입니다. 여기서 나올 게 되게 뻔하고 그다음에 또 공부해야 될 것도 뻔하기 때문에 뭐 되게 막 꼬아내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다음 공부한 거 그대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시면요, 아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게 또 이 식품위생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식품위생은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먼저 필기부터 나가요. 그래서 필기가 한 6주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실기 2주만 하면 끝나요. 근데 분명히 실기의 식품위생도 꽤 이 분량이 꽤 됐었는데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래프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분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웬만한 건 식품위생학 필기 시간에 다 설명을 해요. 필기 시간에 다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에서 설명 안 했던 일부의 것, 그다음에 아니면 문제의 출제 경향,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하니까 실기 시간은 2주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필기 공부, 실기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필기를 하다 보면 실기 공부도 같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비브리오 식중독은 다 알고 계시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그럼 뭐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다. 그 뭐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거 나올 텐데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그럼 뭐 이래요. 그람 음성의 포자를 만들지 않는 간균이고요. 단모성 편모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필기 시간에 공부를 해요. 그럼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중 장염 비브리오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1번 그람 양성균이다. 뭐 2번 구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필기는. 그럼 실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림으로 주어져요. 간균의 모양에다가 단모성 편모를 갖고 있는 이 균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기에서 공부했던 게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래프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실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또 이 장염 비브리오의 대표적인 특징이 3% 호염균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필기에선 이런 게 다 보기로 해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실기에서는 이게 뭘로 나오느냐면 그래프로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염농도, 그 다음에 뭐 균수 이렇게 해가지고 3%대 가장 최적으로 잘 자라는 이 균이 누구냐, 이렇게 그래프 주어지고 이 균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3%대 가장 최적으로 잘 증식하는 균, 장염 비브리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했던 공부가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래프로 출제되는 게 실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이 실기는 문제 유형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웬만한 공부는 필기에서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학 그 40문항을 위해서 공부할 것들이 거기 나오는데, 맨 앞에 보면 그 차례에 식품위생학 차례 파트에 보면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오죠. 첫 번째가 식품위생의 개요인데요. 여러분, 식품위생의 개요에서는 식품위생이 뭐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썹과 GMO도 이것도 다 포함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해썹하고 GMO도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매년 꼬박꼬박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는 5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는데, 요즘에 꼬박꼬박 해썹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미생물 파트인데요.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 문항수가 줄면서 여기서 나오는 문항이 되게 제일 많이 주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식품과 미생물. 예전에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 되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요즘에는 5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 파트, 여기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품위생학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식품위생학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식품위생학 파트라는 식중독 파트, 그래서 이 식중독 파트에서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그 사이에요. 많게는 한 반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식중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학에서는 식중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품과 질병, 감염병하고 기생충 질환인데, 그럼 감염병은 뭐 공중보건에도 이제 일부러 공부하시고 약간씩 겹치는 것이 있지만 주로 경구와 인축공통으로 구성을 해서 감염병에서 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 근데 기생충보다는 감염병에서 시험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는 5문제에서 한 10문제 사이 그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항상 10문제보다 적게 출제돼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파트. 자, 이 식품 첨가물 파트는 솔직히 이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알아둬야 될 이름이 되게 많은 거에 비해서 문항수는 얼마 안 돼요. 5문제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첨가물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문제 내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딱 봐도 어디가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가 나와요. 식중독 파트요. 그래서 식중독 파트가 여러분 식품위생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나머지는 이렇게 중요한 거 위주로 추려서 보더라도 식중독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특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부터 먼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식품위생의 정의, 개념 잡고, 그 다음에 뭐 해석과 GMO에 대한 거를 좀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 462페이지죠? 462페이지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개념 잡기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의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의 정의. 근데 여러분 이 식품위생의 정의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되게 매번 나오는 건 아닌데 잊을만한 한 번씩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2018년에 바로 또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한 2013년 정도에 또 한 번 또 나오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봐두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식품위생의 정의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위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있어요. 최초. 그러니까 이런 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최초로 위생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장자예요. 장자. 그 중국의 장자 아시죠? 그 장자가 처음으로 위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위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장자.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정의에서는요, 2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WHO의 정의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정의.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보기에. 자, 그럼 WHO의 정의는 뭐냐면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요,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이걸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식품위생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의 정의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에 보면은요, 대상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그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거, 다음 중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나와요. 4개는 여기서 나오고 나머지는 다른 거에서 하나 나오는 거죠. 자,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면은요,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이 위생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식품위생의 범위는요,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식품위생의 범위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바로 대상, 범위가 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쓴 건 장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O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 대상들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법규에 나와 있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품위생의 법에 보면은요,
식품위생을 왜 하느냐?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양은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여러분 식품위생의 범위에는 영양이 포함되지 않아요. 네, 영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질적 향상은 도모할 수 있어요. 위해를 방지해서. 자, 그래서 위해를 방지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마지막 최종 그거예요. 국민보건이요. 국민보건 향상,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 바로 식품위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목적에 영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양은 절대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할 수 없어요. 그냥 질적 향상을 도모해 주는 것 뿐이에요. 위해를 방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식품위생의 정의는 별게 아닐 것 같지만 이렇게 잊을만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 출제